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모두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각종 모임들로 인해 바쁘게 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일들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듯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올해도 2주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인생에 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천하이세는 중국 저장대학교 심리학 박사이자 13년에 걸쳐 6,000명의 내담자와 상담해온 심리상담가입니다. 내성적이고 민감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는 자신의 오랜 상담 노하우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접목시켜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마다 자신만의 인생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결국 진정한 나를 완성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나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하지만 삶의 여러 변곡점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때 내 안에 숨어있던 진짜다,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책은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떠나는 삶이라는 위대한 여정, 그 길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오며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출판사의 지원으로 총 10분께 책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 시기상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겠네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선택과 분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말이 있듯 우리의 삶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이죠. 나의 선택에 후회가 된다면, 어느 선택이 나을지 항상 고민이 된다면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분별에 대한 내용은 제 얘기 같아서 많이 공감하며 읽었는데 목표만 세워놓고 행동하지 못하는 분, 자꾸 일을 미루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삶이란 무수한 선택의 과정이다.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나는 내담자들의 변화를 돕고자 심리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많은 내담자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어 상담을 신청하지만 막상 진지하게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저도 변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그들의 태도는 그만큼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들은 자신이 품고 있는 문제를 통제되지 않는 환경과 적대심으로 가득한 사회, 불공정한 세상,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가정과 자신의 과거로 귀결시켰다. 변화 앞에서 그들은 막막한 현실과 이미 벌어진 과거가 머리 위에 들이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벗어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결국 그들은 자기 개발의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고통스럽게 헤매게 된다.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데에서 벗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무력함에 빠뜨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희생자로 만들 뿐이다. 이렇게 되면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변화 앞에서 주저하는 내담자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을까? 선택당하면서 살아왔을까?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선택을 내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미래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일을 미루고 피하는 것도 우리가 내린 선택이다. 능동적으로 변하는 것도 선택이고, 수동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너무 귀찮다, 할 필요가 없다 등 자신이 변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는 것 또한 선택이다. 심지어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내린 선택이다. 선택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은 나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갇혀 있으면 가볍든 무겁든 무력감에 빠져서 제자리에 머무는 것 외에는 더 나은 삶의 선택지를 찾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상적인 상황에서 선택이 이뤄져야만 선택의 여지가 있고, 선택지가 별로 좋지 않으면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이상은 인생의 좌절을 치유하는 진통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인생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지언정 그 이상이 적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의 속내는 사실 그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야 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사실상 그것도 선택이다. 눈앞의 현실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이상에 복종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키는 선택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딱히 좋아하지 않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견디기로 선택한 것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삶의 태도다. 다만 일상을 지켜나가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은 당장의 한 끼와 타협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둘째, 스스로 책임지고 싶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의심에 빠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삶의 선택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방식은 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상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면 밀려드는 죄책감을 많이 덜어낼 수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비난과 원망,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죄책감과 자책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훨씬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해서 꼭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선택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현재를 변명하려는 데 있지 않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면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거나 무작정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와 환경, 타인에 의한 제약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변할 수 없다. 당신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일 수밖에 없다. 변하고 싶다면 먼저 지금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모건 스카펙은 변화를 마주했을 때 엄청난 용기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모건 스카펙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책임감이 매우 강했던 그는 일정표에서 비어있는 시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일같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다른 동료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이면 퇴근했지만 그는 저녁 8시나 9시까지 상담을 이어가곤 했다. 아내는 항상 야근하는 그에게 불만이 있었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온 그도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느 날 그는 상사를 찾아가 몇 주 동안 상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의 하소연을 들은 상사는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고민이 많았겠어.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얘기하지 않았나? 아주 고민이 많겠다고 말이야. 그는 화가 났다. 그러니까 엿주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답답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보게, 내 말을 잘 들어봐. 나는 자네 말에 동의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지금 자네의 고민은 시간과 관련이 있고 그건 오롯이 자네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잖나. 그러니 당연히 내일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난 모건 스카펙은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문득 상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시간은 내 책임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내 책임이구나.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내 선택의 결과야. 그렇다면 그는 애초에 왜 상사를 찾아갔을까? 아마도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내담자들에게 존경받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일을 더한 것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피로와 아내의 원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변화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상을 놓을 수도 없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어떻게 보자면 그가 상사를 찾아갔을 때 이미 자신의 책임을 상사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방문은 사실 당신은 내 상사고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니 내가 선택하는 걸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였던 것이다. 마음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조차 무의식적으로 선택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데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불안과 맞서야 하고 엄청난 용기도 필요한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가는 일만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앞으로 변하고 싶다면 먼저 뒤를 돌아봐야 한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화에는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내담자 A씨의 어머니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비난과 욕설을 밥 먹듯이 퍼부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시간이 흘러 A씨가 딸을 낳은 후 그녀도 과거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딸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다.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 전 가끔 어머니가 부럽기도 해요. 물론 어머니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는 정말 완벽했어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오히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으로 분열된 것 같아요. 어머니를 많이 닮긴 했는데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또 제 딸을 탓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저 자신을 탓하기도 해요. 선생님에게는 자기 반성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님과 다른 점이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를 거예요. 자기 반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을 아주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 뿐더러 각자의 몫이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나아가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 저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상담실에는 3면으로 된 기둥이 하나 있었다. 기둥 각 면에는 각각 나는 불쌍하다, 다른 사람이 싫다, 어떻게 할까 라고 새겨져 있었다. 내담자들이 상담실에 올 때마다 그는 3면의 기둥에 새겨진 말 그대로 질문을 던졌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당신 앞에도 3면 기둥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변화의 길이 용기와 자기 반성이 모두 필요한 험난한 길이라면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는가?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분별하라.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용기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지혜. 창조적 사고는 긴장감을 조성하긴 하지만 사고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장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모든 긴장감이 실제 행동으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이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환상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긴장감을 실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평범한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결심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나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훨씬 좋아진다. 물론 그저 기분이 좋은 것뿐이다. 우리 뇌는 무엇이 계획이고 결심인지 무엇이 실제 행동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가끔 우리가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뇌는 우리가 이미 그 일을 했다고 오해해서 행동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구입만 하고 실제로 읽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를 여러 개 수강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만 하고 가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본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능하다.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운동을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책과 수업, 피트니스 센터 등록 카드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환상을 완성하는 소재로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는 까닭은 본래 목표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함일 뿐이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높은 목표에서 벗어나 지금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고를 찾아야 한다. 학교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저에게 선생님처럼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큰 목표가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자가 되려면 먼저 GRE를 봐야 하고 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해요. 박사가 되려면 논문도 많이 읽고 새로운 논문도 발표해야 해요.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려면 자기 연구실을 꾸려야 하고요.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대로 실패하고 말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불안해져서 지금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에게 원대한 목표가 있고 이 목표가 충분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 같지만 이 목표의 허용 오차율은 매우 낮아 보였다. 계측기가 정밀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장나기가 쉽다. 더 큰 문제는 이 목표가 현재 계획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이 학생을 매우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행동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원동력을 높일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통제의 이분법이라고 부른다. 주여, 제게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라인홀드 니버. 이 기도문을 요약하면 제어의 이분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앞부분은 집중해서 정진하고 뒷부분은 순리에 따르라는 뜻이다. 이 두 문장을 결합하는 것만이 긍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면서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심리학자로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문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통제하려고 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생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생활환경, 그리고 태어난 가정을 통제할 수 없다. 또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를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은
더더욱 통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그림을 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당위적 사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운동을 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거나 퇴근 후 밤에 집 근처에서 산책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매일 운동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은 너무 사소해 보여 결과를 즉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성질대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만 생각한다. 따라서 통제 이분법에서 첫 번째 단계는 고민하는 일 중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 다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일종의 지적 성숙이다. 정신분석학에 나오는 전능한 자아는 아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믿음에서 형성되는데 아기는 조금만 움직이면 엄마가 젖을 먹이고 조금만 울면 누군가 달래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통제 가능한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할 때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처럼 이분법적 사고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많다. 어떤 일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동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이 그렇다. 우리가 갖은 방법을 쓴다 해도 동료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면 동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의 이분법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계획을 세우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박사과정 학생은 졸업을 위해 SCI에 논문을 발표해야 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나를 찾아와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논문을 게시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험 데이터가 완벽한지, 제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수정해 줄 시간이 있는지, 편집자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모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획을 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가 말한 것은 전부 사실이다. 이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한 느낌은 짜증을 유발해 많은 사람들을 일을 미루는 늪에 빠뜨린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통제할 수 없는 일의 뒤에는 통제 가능한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번 실험의 데이터가 완벽한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실험을 몇 차례 더 해보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지도 교수님에게 논문을 수정할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교수님을 계속 재촉하다 보면 피드백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안다는 것은
모두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통제 불가능한 일 이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계속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내 의견을 들은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아 보였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제때 졸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미 직장도 구해놨는데 졸업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는 이렇게만 하면 졸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정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애타게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 또 다른 사례가 떠올랐다. 미루는 습관을 주제로 강연을 하러 갔는데 어떤 청중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다. 저는 여가를 잘 활용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달리기를 하려고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했어요.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많기에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도 등록했고요. 또 시야를 넓히기 위해 경제 경영 분야의 책도 많이 읽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일 집에 오자마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웹서핑이나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말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딱 봐도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목표를 세웠어요? 그의 대답은 앞의 박사과정 학생과 정확히 일치했다. 제가 뭘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목표들 모두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참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의 이분법이 불안을 통제하는 데 유용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의 생각은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한가? 라는 또 다른 문제에 사로잡혀 끌려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집중력을 자연스럽게 분배하는 원리이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일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 일이 중요한지를 먼저 따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동보다 최종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사고방식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쩌란 말인가? 그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해야 하는가? 전자는 전형적인 당위적 사고이고 후자는 불안을 부추길까봐 내버려두며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통제의 이분법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데도 조바심을 내며 행동력을 상실하게 내버려두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일은커녕 눈앞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고정된 사고와 당위적 사고, 절대적 사고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행동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고정된 사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똑똑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노력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한다. 당위적 사고는 머릿속에 있는 규칙으로 세상과 자신,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만약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면 불안해하고 낙담하며 원망한다. 절대적 사고는 먼저 절대적 요구를 사용해 통제 범위를 무한히 확장한 다음 좌절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포기하게 한다. 그래서 통제의 이분법은 방어형 멘탈 모델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사고방식이다.